세상에 없던 방산 토크쇼, MBC 경남 방산 토크쇼 밀톡 시즌2. 저는 진행을 맡은 윤주서입니다. 밀톡 시즌2를 맞아서 군함과 전투기, 위성까지 다뤄봤는데요. 우리 군의 능력과 기술력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고 화려한 첨단 무기를 다루면서 가장 기본적인 무기체계에 놓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기의 근본인 총과 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곽지식 작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네. 제작진이 항상 이번 편을 앞두고 준비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뭐 인공위성을 띄워본 사람, 전투기를 조종해본 사람 극소수지만 총을 다뤄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 우리가 상당한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무슨 이야기 전문가분들로부터 들어볼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됩니다. 자, 오늘 밀톡을 함께 해주실 총과 포의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편집장 홍희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위아 특수화포 개발실장 이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T 모티브 특수개발 2팀장 강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밀리터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월간 플래툰의 콘텐츠 안 본 분들이 없으실 텐데 그동안 이 얼마나 많은 콘텐츠 다루셨나요? 그 참 세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1년이면은 총만 해도 한 20정, 30정씩을 소개하는데 그걸 뭐 지금 20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예. 현대위아 하면 자동차 부품 그리고 공작 기계로 유명한 회사인데 방산 제품 생산한다?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나오셨으니까 어떤 제품들 만드시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위아는 자동차 부품 모듈들 등을 생산하면서도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강선포와 K2 전차에 들어가는 활강포, 60mm, 81mm 박격포, 76mm, 127mm 한포 체계 등을 공급하고 있는 대구경 화포 전문업체입니다. 착륙 장치와 기관총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S&T 모티브는 우리나라 최초의 총기 제작사입니다. 나오셨으니까 대표 총기들 한번 소개해 주시죠. S&T는 73년도 국방부 조병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민영화되면서 그 당시 대우그룹에 인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이제 S&T 그룹에 인수돼서 현재 회사명은 이제 S&T 모티브로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총기를 보면 74년도에 미국 콜트사에서부터 시작해서 M16, M60 같은 M 시리즈 화기를 기술을 이전받아서 면 생산을 시작하면서 총기를 국산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4년도에 K1A 기관단총, K2 소총, K3 기관총, K4 고속유탄 기관총을 저희가 생산을 되었고요. 그리고 K5 권총, K7 소음기관단총, K14 저격총, K15 5.56mm 기관총, K6 7.62mm 기관총까지 현재 다양한 총기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실제로 총도 많이 쏴보시나요? 정말 많이 쏘고 있고요. 네, 1년에 뭐 수십만 발 수십만 발. 총을 많이 쏠 수밖에 없어요. 그 테스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의 총알을 소모하기 때문에. 예. 회사에 점심먹으러 가다 보면 옆에서 막 총소리 들리고 일어나요? 실제로 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예. 이제 뭐 저희가 사격장이 총 2군데가 있어가지고 양쪽 사격장에서 계속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가 오거나 아니면 회사에 행사가 있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거의 항상 회사 내에서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사도 총 쏘는 경우가 있어요. 녹화를 하는 오늘은 이 맨몸으로 총과 포를 들고 전쟁을 치른 한국전쟁 발발일 6월 25일이어서 더욱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총과 포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무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총과 포 어떻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 결국은 크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분류할 때 20mm보다 작으면 일단 총, 더 크면 포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분류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딱 부러지게 끊어지는 건 사실 없어요. 예비군 훈련 가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 예. 탱크에다가 쏘는 무반동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예. 되게 굵지 않나요, 그런 거는? 그게 사실
무반동 총이라는 게 원래 영어에서 리코일리스 라이플이라고 해서 그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거 라이플이니까 총이네? 그래서 무반동 총이 된 거긴 한데 문제는 그러면 이걸 미국에서 이건 소총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냐. 그건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이게 애매하군요. 라이플이라는 게 강선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혼자서 들고 쏠 수 있을 정도로 작고 가벼우면 대개 총, 그보다 크고 어떤 공용화기라는 포, 약간 이런 식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 중간에 이것저것도 아닌 혹은 둘 다 해당되는 그런 게 없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뭐 그냥 상식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총알의 크기로 그 총과 포를 이렇게 나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총과 포 중에서 어떤 게 먼저인가요? 우리나라 모든 대포의 어떤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인물, 한국에서 처음으로 화약을 개발해가지고 도입했다라고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 고려시대의 최무선이라는 분이시죠. 1380년에 왜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왜구들이 모여있던 배가 한 500척 정도가 모여 있었다 그래요. 이거를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한 무기가 화포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최무선 선생님이 직접 출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고려시대 같았으면 이제 두 분이 실전에서도 막 가셨어야 됐던 거죠. 개발했으면 네가 와서 직접 싸워 이렇게 되는 게 시대였는데 그때 사용했던 무기가 화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제일 먼저 등장한 거는 총과 포 중에는 포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화약 무기들이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선시대에 사용됐던 무기 이름을 보면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이게 총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게 뭐 포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총통이라고 사용을 해요. 그게 실제로 나중에 가다 보면 조선시대의 이지라는 분이 승자총통이라고 해가지고 대포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조그만해가지고 개인이 총처럼 쓸 수 있는 무기를 실제로 개발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지라는 이분이 또 우리나라 모든 총의 어떤 아버지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 나중에 이제 병조판서를 제수되셨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의 반열에까지 올라가신 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두 분도 약간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또 총이란 말을 이렇게 또 많이 쓰던 시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조선시대에 군대에 입대했는데 야 너 오늘은 훈련할 때 딴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총 한 대만 들고 다니면 된다. 그럼 아싸 좋아하면서 이렇게 가보면 사실은 대포 한 대를 들고 다녀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이제 조선시대의 용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약간의 그런 좀 애매한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거는 임진을 한 이후에 이제 조총이라고 하는 일본군이 많이 사용하던 무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조선에서 본격적으로 조총이라는 무기를 많이 도입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은 좀 개인이 들고 다니는 약간 좀 구경이 작은 거고 포는 여러 명이서 같이 쓰는 좀 큰 무기가 포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포가 먼저고 그 포를 줄인 게 총. 약간 좀 그런 흐름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쪽도 대체로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 추정을 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일본. 총부터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포가 확장된 약간 좀 그런 경우거든요. 포르투갈한테서 그 조총을 받아서 포의 보급은 그거보다 조금 뒤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물론 그 전에 원나라군이 침공했을 때 화약 무기를 접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일반화된 거는 아무래도 일본 전국 시대죠. 그때 포르투갈에서 들여온 조총을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일본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포의 보급과 운용이 조선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었어요. 조총은 훨씬 앞서 있었지만 이게 자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조총이란 외부 기술을 받아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좀 테크트리라고 그러나? 그게 좀 다른 나라들하고 다르죠. 우리 국방부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포방부입니다. 그만큼 포병부대의 진심이라는 뜻일 텐데 먼저 우리 군의 대표 화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에 미군으로 공유받았던 거는 그 M101 105mm 견인곡사포가 있고요. 155mm 견인곡사포는 M114가 있었습니다. M110이라고 해서 8인치 자주포가 있었었고요. 1980년까지는 사실은 우리 기술로 만든 그 포가 없었었고 최초로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이 개발 들어갔던 게 KH-178이라는 105mm 신형 견인곡사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KH-179가 그 155mm 신형 그 견인곡사포를 했는데 그 왜 이름이 178이냐 179냐면 그 당시에 78년도에 우리 기술로 시작한 화포다라는 의미에서 KH-178이 됐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KH-179라는 건 79년에 시작을 했는데
105mm와 155mm를 연달아서 이렇게 된 거는 처음에는 저희가 기술이 없으니까 작은 105mm부터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79년이 됐을 때 세계적인 추세가 포가 105mm에서 155mm 간다라는 정체를 읽은 거예요. 바로 1년 뒤에 179, 155mm를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개발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0년에 들었으면은 미국에서 미군들이 사용하는 M109A2라는 이제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자주포를 기술 도입 면허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90년부터는 K55 자주포란 이름으로 자주포의 시대가 열리고요. 1990년부터 시작해서 K9 자주포를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9년에 자주포를 국내 기술로 순수 개발해서 전력화를 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미국에서 공유해줬던 모든 화포를 국내 기술로 다 대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1990년대 와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K9도 이 구경이 155mm이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거의 155mm가 우리나라에 좀 많은 것 같은데 105mm는 요즘은 좀 안 쓰나요? 아무래도 한 번을 쏴도 멀리 쏘고 한 번을 쏴도 이렇게 위력이 큰 탄을 쓰다 보니까 105mm보다는 155mm를 더 선호하게 되고 서방 표준 나토 연방 국가들이 전부 다 155mm를 사용하게 거의 됩니다. 서방 표준화로 요즘 왔군요. 네. 지금 미군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그 중장비가 없는 보병여단은 아직도 105mm 쓰고 있고 또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어떤 신속대응군은 아직 105mm 쓰고 있고요. 헬리콥터 같은데 이렇게 그렇죠, 실어가지고 바로 그렇죠.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의외로 105mm 포들이 꽤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중요성이 높지는 않아도 죽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05mm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혼자서도 그 포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효율적인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어서 그 크고 무거운 이제 그 곡사포를 운영하기보다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혼자서 105mm 쏘실 수 있나요?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특히 실장님은 이 K9 자주포 그리고 K2 전차의 주포 개발에 참여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당시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하셨을까요? K9 자주포를 199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국내 기술로 과연 40km의 사거리를 낼 수 있는 포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의구심이 있었고요. 9년간의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 40km 사거리를 도달할 수 있는 자주포 무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뒤에 2000년부터 그 K2 전차를 개발이 들어갔었는데 자주포를 개발하고 난 뒤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통해서 K2 전차포를 개발할 때는 처음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자주포는 이제 곡사의 개념이고 그러다 보니 강선포였고 전차는 활강형의 직사포였습니다. 근데 활강포와 강선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설계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직사를 하게 되면 곡사포에서 요구하지 않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높은 어떤 정밀도와 명중률을 요구하고 그 굉장히 까다로운 내고합성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각종 여러 가지 이제 특수 공정도 개발하고 거기 성능 맞춘 구조 설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근 10년간의 개발을 통해서 K2 전차포도 개발을 완료하게 됐습니다. 이제 강선이라고 하면 이제 저는 배우기로 그 007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007 저기 이렇게 막 007 이렇게 오는 장면 나오고 그 막 총 쏠 것처럼 하다가 피 내려오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때 자세히 보시면 그게 이제 총구를 나타낸 건데 소용돌이 모양으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게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육군훈련소나 예비군 훈련소에 가면 절대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들여다보면 그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그게 이제 전 강선이라고 들었고 그거를 그렇게 파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총알이 돌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총알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날아가서 잘 맞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다 강선 파야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활강포도 활강포 하니까 무슨 뭐 스키 활강하는 것처럼 대포알이 날아가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 계신데 이게 강선이 없다는 뜻이죠. 평안하게 뚫려 있다는 뜻인데 활강포를 이제 와서 다시 옛날 대포처럼 굳이 강선 없는 포는 또 왜 만드는 것이며 왜 그게 자주포하고 전차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며
전차하고 자주포 어떻게 다르길래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곡사포 같은 경우는 활강으로 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곡사포라는 건 이제 이렇게 곡선으로 네, 곡선으로 날아가는데 예, 그 비행 안정성을 위해서 그 탄에다가 회전 그 특성을 주어서 이제 뭐 자기의 탄도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 전차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 활강포와 강선포가 두 가지 타입이 있었습니다. 주로 강선포를 선호하는 것은 이제 영국 쪽이었고요. 그 활강 쪽을 선호하는 건 독일 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강포로 넘어간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사격 통제 장치가 발달하면서 그 활강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실제 비행 안정성이 조금 떨어져서 그 측풍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런데 그 부분을 사격 통제 장치가 다 보정을 해서 쏘다 보니까 그 오조준을 해서 또 명중을 할 수 있는 품이 생겼는데 그러면 전차포에는 막 바람 감지하는 장치는 다 달려 있나요? 네, 측풍 감지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 다 보정해서 사격을 하게 되는데 전차포에서 활강포가 강선포보다 유리한 건 강선을 통해서 발생하는 마찰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탄이 나가기 때문에 탄이 좀 더 빨리 강한 위력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그 적 전차를 타격해야 되는 그 직사포에서는 좀 더 그 빠른 속도를 가진 활강포로 발전하게 됩니다. 전차포는 목표 자체가 일단 생각하는 게 적 전차를 잡는 거를 일단 목표로 좀 생각을 많이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그 쓰고 있던 K1 전차 같은 경우는 105mm 강선포였고요. K1A1이나 K2 전차는 120mm 활강포로 바뀌면서 갔는데 그 105mm는 영국계 계통의 그 전차 그 포의 특성을 갖고 있고 그 뒤로는 이제 독일하고 미국 쪽이 120mm 활강으로 가면서 저희도 그쪽으로 대세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사실 활강포를 처음 만든 게 소련이에요. 1960년대 초반, 50년대 말. 그게 왜 그랬냐면은 관통력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포탄을 개량해야 되는데 제일 관통력이 높은 게 결국은 길고 가느다란 화살 모양의 탄이 제일 관통력이 높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나치게 지름에 비해서 긴 탄은 강선에서 회전을 주고 날아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똑바로 날아가다 이게 돌기 시작하면은 이게 휘청휘청하기 시작하면 엄청 틀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화살처럼 약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강선을 없애자. 그래서 활강포가 T-62 전차에 처음 나왔고요. 소련 같은 경우 이제 T-62, 그다음에 T-64, T-72 줄줄이 다 활강포를 이제 연구 개발을 해서 점점 개량을 해서 쓰기 시작하니까 서방 국가들도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활강포로 가자. 그래서 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강포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독일이 그 라인메탈에서 120mm 활강포를 70년대 실용화를 시켰고 미국도 거기에 편승을 했는데 딱 한 나라 영국만 그래도 우린 강선포가 좋아. 120mm 강선포를 그러니까 고집을 했어요. 근데 그 결과 80년대 넘어 90년대가 되면은 영국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나토 국가들이 활강포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도 뭐 아시다시피 K1은 80년대에 개발된 거에 105mm 강선포를 썼지만 이제 K2부터는 이제 활강포를 쓰는 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강선포의 디자인이 K9에도 적용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K9 같은 경우는 155mm에 48조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이라 하는 거는 그 뒤에서 봤을 때 그 강선이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우선이라고 하게 되고요. 48조라고 하는 거는 강선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걸 영어로 이제 랜드 앤 그루브라고 하는데 탄이 닿는 부위를 랜드, 그 다음에 그 탄이 닿지 않는 부위를 그루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댄스 영화. 네, 그래서 그 하나의 랜드 그루브가 한 상이 48개가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실제 탄에 회전력을 주게 되고 탄은 뒤쪽에서 나오는 이제 추진 가스의 압력을 받아서 그 랜드 부위에 마찰을 돌면서 나가게 되는데 강선에 따른 이제 효과가 어떤 게 있냐면 그 탄이 정상적으로는 자기의 자세를 바꾸면서 탄도를 정상적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돌리면은 자세를 안 바꾸고 떨어지게 되고요. 또 회전력이 너무 작으면 날아가다가 원래까지 가는 거리를 못 가고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투수가 약간 변하고 던진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나고요. 특이하군요. 다시 총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 K방산의 고전적인 수식어로 소총 하나 못 만들던 나라에서 이 전투기까지 생산한다 이런 말이 있죠. 여기서 소총을 맡은 대표적인 기업이 SNT일 텐데 우리 군의 대표 총기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총기를 뽑아보자면 임팩트가 큰 총기를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K2 소총이 되겠고요. K2 소총은 저희 보병 화기, 주력 화기로서 전 군에서 다뤄보지 않은 사람이 없는 만큼 다양한 많은 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고 또 아직까지도 수출에서 제가 해외 수출에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K14 저격총을 제가 대표 총기로 들고 싶은데요. 기존에는 해외에서 전량 도입하던 저격소총을 저희가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한 총기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K15, K16 기관총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1세대 기관총으로는 M60하고 K3 총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총기들은 뭐 M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기술 이전 받아서 생산된 기관총이고 K3는 제가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만은 우리 국군이 국제 사격 대회에서 호주군에게 총을 빌려 출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의 주력 기관총인 K3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 조금 내구성이라든지 신뢰성의 문제가 많은 악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요구가 많았었고요. 15년부터 저희가 K15 기관총, K16 기관총을 2세대 기관총을 개발하면서 과거에 이제 그런 불편사항, 어려운 점, 애로사항들을 상당 부분 극복해서 도입 후 30년이 지난 K3 기관총을 대체할 K15 신형 기관총의 실사격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지금 신형 기관총으로 가상의 표적을 조준해봤습니다. 전작인 K3 기관총에 비해서 성능이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수출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의 주력 부품으로 지금 총기로는 15, 16 기관총이 있습니다. K15도 수출이 시작됐나요, 지금? K15는 아직까지 K3로 현재 계속 수출이 되고 있고요. 예. 실제로는 K15도 섞어서 수출이 막 되고 있습니다. 같이. K15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S&T를 방문해가지고 딱 처음 개발하고 얼마 안 돼서 전력화 직전인가 직후인가 그때쯤에 딱 방문해서 쏴봤는데 이게 인상적이었던 게 저 같이 갔던 그 뭐랄까 저희 도와주시러 간 분 중에 한 분이 아예 그냥 그걸 들고 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 탄약뒤 벨트가 좀 처지잖아요. 이렇게 축 처지면 아무래도 무게가 가해지니까 잘못 설계한 총들은 그러면은 흔히 잼이라고 작동 불량이 나기 쉬운데 이건 뭐 거침없어요. 그냥 다다다다다 그냥 한 100발 정도를 그냥 거의 논스톱으로 다 쏴버리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게 K3였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시원시원하게 안 나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만큼 어떤 그 칭찬을 해주시면서 약간 욕도 하시는 그런 아니 건가요? 그 기존의 K3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일선에서 불만도 많고 그래요. 이제는 어떤 게 보통 좀 제일 불만을 많이 나오는 이야기였습니까? 이제 제가 K15를 사실은 처음 스타트 시작할 때부터 기획부터 제가 이제 해서 쭉 개발했었는데 초반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야전에서 워낙 K3에 대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일단 총기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요. 총번이 굉장히 90년대 완전 초기 생산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제가 자동차도 운전을 하면서 몇만 킬로마다 계속 엔진오일도 바꾸고 그리고 부품도 교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총기 부품 교환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면서 또 규정되어 있는 오일을 쓰지 않고 그러니까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거나 물론 총기 자체가 구조적으로 과거에 개발됐기 때문에 좀 더 현대 총기보다는 분석이라든지 해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강도가 낮거나 내구성이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작년에 생산되거나 이런 총기들은 실제로 그런 사격적인 부분에서 문제는 상당히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과거에 90년대에 배치된 총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형 부품으로 계속 교환을 하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총기 부품 교환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총기, 아무리 좋은 군수 물자, 무기 체계를 갖다 줘도 이 무기 체계를 유지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아마 어떤 총기, 어떤 포, 어떤 무기 장비도 사용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관리를 조금 더 잘해 주시면 활용하시는데 좀 더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가동률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런 것들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K2 소총, 이 한국인이라면 특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총일 텐데 베트남전 참전 대가로 받은 M16과 러시아의 AK-47의 혼혈이라고 들었습니다. 먼저 K2 소총 어떤 총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게 K1보다 K2가 먼저 개발을 시작했어요. 실용화, 그러니까 전력 실전 배치가 조금 늦게 돼서 그런 거지 개발은 먼저 했고, 이 개발이 시작된 동기가 엄밀하게 따지면 M16A1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많이 못 만들기 때문이됩니다. 왜냐하면 M16A1을 면허 생산을 하면서 처음 1차로 60만 정 계약을 맺고 그 뒤에 추가를 해가지고 100만 정인가까지를 만들 수 있게 우리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는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이 계약으로 딱 제약을 당하고, 물론 더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는 있어요. 돈 내세요. 문제는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외화가 부족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정말 돈을 아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 개인화기 정도는 외부에 제약 없는 독자 생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국산 총기 개발을 시작하고, 그 첫 타자로 아무래도 제일 많은 양이 필요한 소총을 개발을 시작하게 된 거죠. 를 위한 여러 가지 무기를 직접 조종해 보면서 국토방위에 연염이 없는 일선 용사들을 위문 격려하였습니다. K2 같은 경우에는 이제 75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70년대만 해도 지금보다는 좀 더 지금과 유사하지만 이제 러시아의 AK-47이라는 소총과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M16 소총 두 양대 산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총기였고요. 그 당시에 총기를 개발하면서 저희도 M16이라는 소총을 국산화해서 양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이스는 이제 M16 베이스를 가지고 갔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M16의 조금 단점이었다고 하면 이제 가스가 총몸 내부로 직접 유입되면서 총몸 안쪽이 이제 오염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AK-47에 가스 피스톤 방식을 적용을 해서 개발하실 때는 그 두 총기의 장점을 섞어서 이제 좀 더 좋은 쪽으로 개발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M16과 좀 다른 점도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리쇠 집이 M16보다는 좀 더 짧아졌고, 그러면서 저희는 총몸 안에서만 이 노리쇠의 집이 왕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바뀌니까 저희가 형상을 쉽게 활용하기 때문에 개머리를 접는 형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 좀 짧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늠자도 원형으로 만들어서 이제 좀 더 조준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한국인의 체형에 맞추어서 형상이라든지 파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개발을 할 때 반영해서 잘 맞추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무기 중에서 이게 불만이다,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아마 이 K2 소총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병사들이 다 한 번씩 써보니까 뭐 어떤 사람 너무 크다, 어떤 사람 너무 작다, 어떤 사람 너무 약하다, 어떤 사람 너무 강하다, 무겁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가지고 그만큼 어떻게 개선해달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 개발된 지 지금 30년, 40년이 돼가는 이 총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계속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이런 무기체계, 군수품 같은 경우에는 형상관리라는 절차를 통합니다. 전체적인 외형, 기술 함부로 업체에서 바꾸지 못하게 규격화해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제작하고 시험평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뀌게 되면 또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서 변경사항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모든 총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개발되고 난 이후부터 그 순간부터 계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K2 같은 경우에도 개발되고 난 80년대 이후부터 아마 수천 건의 이러한 형상 변경 사항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0년대부터는 그러한 내용들을 전체 다 집대성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편의성 부분을 보완해서 K2C1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K2C1 나오면서 뭐 좀 이게 달라졌다 이런 것만 하나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K2C1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장 특징이 피카트니 레일을 내 방향에 붙일 수 있게 장착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무슨 뭐 레이저 조준 장치 이런 거 붙일 네. 수 있고. 네, 맞습니다. K2 같은 경우는 제가 카투사에 있을 때 미군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개머리판 접는 거였어요. 아니, 이건 생각해보면 당연히 M16A2 같은 경우도 개머리판이 안 접히니까 들고 다닐 때 상당히 걸리적거려요. 미군들이 체구가 크니까 괜찮겠다? 아닙니다. 걔네도 불편한 건 불편한 겁니다.
개머리판이 접히면은 이건 뭐 게임 체인저예요. 어떻게 보면 그 활동성에. 그리고 K2C1 같은 경우는 이 개머리판이 길이가 앞뒤로 사람 체형에 맞게 체격에 맞게 조절이 돼요. 조금 더 편해졌다고 할 수 있죠. 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이 북한이 낫다 이런 민간의 속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북한이 그 물론 자체 개발한 건 아니지만 국산 군용 총기를 만들기 시작한 게 1949년부터예요. 6.25 난이도 전부터 그 따발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PPS-H41 기관단총 이거를 1949년부터 생산을 했어요. 그리고 AK 소총을 만들기 시작한 게 1958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국산 소총을 제대로 개발하기 한참 전부터 이미 해외 모델이긴 하지만 소총을 국내에서 생산을 한 거죠. 그리고 73년에는 자체 개발한 기관총을 배치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일찍부터 총기를 국산화하고 양산을 한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분명히 우리보다 총을 잘 만들었던 시대가 있긴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 못 만들었으니까. 그러나 80년대 이후에는 그런 속설은 깨버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들은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엄청난 경제난과 기술 도입 난항으로 인해서 상당한 정체가 됐어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쨌든 민간 분야가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총기 같은 경우도 마음만 먹으면 세계적인 수준에 충분히 근접한 총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물론 북한도 그냥 쉬고만 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든지 맞춰보려고 막 해외에서 뭐 공작기계도 밀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총기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정은이 총기 공장을 시찰하면서 신형 총기들 사진이 공개 같이 됐죠. 그런 걸 보면 그들도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뭐 연구 개발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어떤 총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은 확실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속설이 이제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배경이 뭘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총은 이제 구경이 5.56mm라고 해가지고 흔히 이제 뭐 보통탄, 나토탄이라고 하는 서방 세계 군대에서 거의 공용으로 쓰는 그 총알을 다 같이 돌려 써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사용해가지고 그 규격대로 총을 만드는데, 제가 알기로 북한에서 쓰는 AK-47 계열의 그 총들은 총알 자체가 좀 더 크고 굵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총알 자체가 일단 좀 더 굵어 보이죠. 그리고 그 굵은 총이 들어가니까 이 총알이 들어간 탄창도 좀 길고 더 크게 보이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좀 더 딱 봐도 총알도 뭔가 더 굵어 보인다. 더 센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속설이 생기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상상도 좀 해봅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또 이게 약간 좀 시대적으로 약간 뒤처진 속설인 게 옛날엔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88년 이후에는 북한도 5.45mm로 소총탄을 바꿔가고 있어요. 지금 대부분 현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규군들은 상당수가 이 5.45mm로 바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총알이 우리보다 굵지조차 못해요. 오히려 약간 가늡니다. 예. 그야말로 속설로 그렇죠. 됐군요. 예. 예. 저도 이제 편집장님 말에 조금 표현 설명을 드리면 북한 총기가 결국에는 북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개발하게 했다고는 어렵습니다. 러시아 이제 AK-47 소총을 사용해서 국산화를 시킨 경우고요. AK-47 같은 경우에는 이제 7.62mm 3구탄, 그러니까 탄두는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탄피는 짧습니다. 그 말은 그 안에 화약이 작게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쓰고 있는 M16과 같이 쓰고 있는 뭐 미국의 M85라든지 뭐 SS109가 사실은 나토 표준탄인데 K100탄이나 이런 탄들 같은 경우에는 5.56mm로 구경이 더 작습니다. 그 대신 탄피가 4~5mm로 더 깁니다. 그 말은 화약 자체가 저희가 더 화약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56mm 같은 경우는 소구경 고속탄으로서 탄도가 훨씬 더 수평 탄도로 이루어져 있고요. 7.62mm 러시아의 AK 소총의 특징 자체가 그 나라의 공업 생산력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넓은 땅에서 유지보수 능력이 미국보다는 훨씬 뒤떨어질 거기 때문에 총을 좀 무겁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그 대신 제품 간의 유격이라고 하는 조립분의 공차가 틈새가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탄도 강한 힘을 가게 만들고요. 그러면 작동이 조금 더 원활하고 안에 이물질이 좀 들어가더라도 강한 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극복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를 합니다만 단점이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탄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장거리 사격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유효 사거리가 그만큼 짧습니다. 그 대신 이제 M16 우리 K2 같은 M16 같은 경우는 소구경 고속탄이고
중요한 거는 또 M16을 개발한 사람의 특징 자체가 미국의 경우가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총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알루미늄은 굉장히 고가의, 금속보다는 훨씬 더 고가의 소재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총이 정밀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만 잘 된다면 훨씬 더 정밀하고 멀린 사표적을 사격하는데 좀 더 적합한 총이다. 그래서 북한의 총기가 더 낫다라기보다는 그 나라 러시아와 미국의 환경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합하게 개발된 총기다. 그렇게 보면 저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저희도 북한보다는 훨씬 더 생산 능력이라든지 기술 수준이라든지 높기 때문에 저희 총기가 훨씬 더 저도 우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우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 재래식 무기의 재발견해서 주목받은 것이 M777 견인 곡사포입니다. 일단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크라이나가 거의 처음 받은 그 서방제 화포 중에 하나예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군은 그 구소련이 남기고 간 그 러시아제 화포들로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포탄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토가 부랴부랴 구소련제 포탄을 지원했는데 문제는 이게 서방 세계 재고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방 세계에서 만들고 재고가 있는 155mm 탄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그 서방제 화포들을 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같이 들어간 포 중에 하나가 M777입니다. M777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게 155mm 견인 곡사포지만 상당히 가벼워요. 그래서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로도 매달고 날아갈 수가 있고 한 2.5톤 트럭 정도로도 쉽게 견인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군이 견인포 측은 굉장히 빨리 견인을 하고 빨리 방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 자체 성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KH-179하고 거의 동등한 성능인데 30km의 그러니까 로켓 추진탄, 고조탄 썼을 경우에는 30km의 사거리가 나오고요. 하지만 특히나 중요했던 게 이 엑스칼리버라고 하는 GPS 유도 포탄을 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km 이상 떨어진 표적을 맞출 수도 있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군이 포병 화력에서 비록 러시아군에 비해서 숫자는 밀릴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확실히 앞선다. 이런 트렌드를 각인시킨 주역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M777 같은 경우는 한 번에 100단위가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이 5월 이후에 러시아군의 공세를 최대한 어떻게 막아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고 지금까지도 전장에서 상당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데 단점은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인포기 때문에 상대가 대포병 사격을 한다든가 드론 공격을 한다든가 이럴 때 파괴가 되는 확률이 꽤 많아요. 초기에 공급된 M777이 거의 30% 정도가 망실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그렇기는 해도 어쨌든 지금까지도 상당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될 때만 해도 이게 2020년대 전쟁이니까 그렇죠. 막 온갖 첨단 무기가 다 등장하고 러시아에서 앞세우는 뭐 최첨단 막 5세대 전투기 막 나와가지고 막 다 막 화려하게 전쟁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그렇죠. 지금 한 1, 2년 지나면서 보니까 오히려 제일 많이 언급되는 무기는 100년 전부터 사용하던 그냥 포병의 대포 155mm 포탄 가장 중요한 무기 자원이다. 이렇게 약간 전쟁의 초점, 무기의 초점이 약간 한 수십 년 전, 100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 드는 이런 이유는 뭘까요? 좀 극단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러시아 아니다. 예,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보면은 인류 군대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싸울 때 고수들은 막 이렇게 멋있게 싸우지만 애들끼리 싸우면 막 머리 끄댕이 잡고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은 원래부터 인류가 아닌 군대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애당초 국가의 역량이 그 정도가 아니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구소련의 유산을 이어받고 어쩌고 해가지고 인류처럼 보였지만 실은 인류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군은 알려진 거에 비해서 뭔가 어떤 첨단 무기라든가 이런 역량이 신통치가 않고 근데 문제는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가 그 대신에 밀어붙인 물량이나 다른 거를 대항할 만큼의 역량이 없다 보니까 교착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은 21세기 그러니까 서로 역량이 딸리는 상태에서 게임 체인저가 하나 등장해 버렸어요. 드론. 미사일 대신 드론 쏘고 정찰기 대신 드론 띄우고 지금 드론 때문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전장에서 대규모로 전력을 집중해가지고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드론 때문에 뭘 몰래 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전력을 끌어모아가지고 밀어붙이면은 자폭 드론이 와가지고 막 미친 듯이 때리고. 최근에도 보면 그 자주포가 실제 나타나게 된 전장에 나타나게 되면 드론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자주포만 집중적으로 지금 파괴시킨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우리 K9 같은 자주포, 궤도형 자주포들이 조금 더 기동력이 있는지 그 트럭에 탑재된 자주포 형태로 발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 궤도를 포기하고 네네. 차륜으로 간다. 그쵸, 이제 물론 방어력이 좋은 자주포가 있긴 한데 또 기동력으로 빨리 회피 기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얘기가 그 나오고 있고 최근에 유로 사토리에도 보면 또 그런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도 좀 경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주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복잡해진 게 차륜형 자주포는 빨리는 움직이는데 문제는 방어력이 없다 보니까 자폭 소리가 맞으면은 그거 자체가 그냥 손실로 이어지는. 왜냐면 그러니까 K9은 안 갔지만 유사한 그 중장갑의 자주포가 몇 종류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폭 드론 한 방 맞아도 파손은 될지언정 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근데 이 말씀하신 트럭형 자주포는 꽤 빨리 피할 수가 있고, 근데 그것도 결국 자폭들은 못 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우크라이나군 부대에서는 차라리 견인포의 포상을 드론한테 안 보이게 잘 감추고 있는 게 생존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어떤 상식이 상당 부분 깨져가지고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거꾸로 드론이 어떤 포의 능력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직접 뭘 보고 쏘는 게 아니잖아요. 몇십 킬로미터 밖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이 보면서 무전기로 조금 더 왼쪽, 조금 더 오른쪽 약간 그 비유를 하자면 그런 식으로 다 알려줘 가면서 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명중탄을 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정확도 유지가 쉽지 않고 등등 특히나 어떤 시간의 문제가 컸죠. 목표를 발견하고 여기 말고 저기 쏘 이런 식으로 고쳐주다 보면은 목표를 발견하고 명중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런데 문제는 드론이 돼버리니까 거리가 어쨌든 마치 포대에서 목표를 직접 보고 쏘는 것 같은 효과가 나버리는 거예요. 영상 딱 보면서 표적 있네? 쏴! 안 맞았네? 직접 조금 더 옆으로 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이 갑자기 생겨버린 거죠. 포에 직접.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포만 정확하면은 첫 사격이 유효사가 날아가는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쟁이 약간 게임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바뀌네요. 약간 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포병이 드론 때문에 오히려 살상력이 훨씬 높아졌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지금. 포병으로 군생활 하신 분들은 오늘 여러 가지 이런 포 얘기 나와서 이제 뭐 반갑기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뭐 이가 갈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박격포 같은 걸 좀 들고 다니며 본 기억이 나거든요.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박격포 들고 다니면 되게 무겁지 않습니까? 약간 이 뭐 사람을 괴롭히려고 만드는 것 같은 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좀 가벼워질 수는 없는 겁니까? 박격포가 참 강력하면서도 애매한 무기 체계인데요. 실제 왜 이렇게 많이 시키죠 도대체? 박격포가 크게는 이제 국내에 지금 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60mm 박격포 가장 가벼운 게 있고요. 그다음에 81mm 박격포가 있고 4.2인치가 있었는데 이거는 120mm 박격포로 이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0mm 박격포나 4.2인치 박격포 같은 경우는 실제 너무 무겁다 보니까 아예 그 차량에 탑재돼서 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병들한테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문제는 60mm, 81mm 박격포인데 이 장비들은 보병들이 자기네 소총을 다 들고 다니면서 추가적으로 더 들고 다녀야 되는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든 장비는 81mm 박격포. 이 81mm 박격포를 최근에 경량화를 시키고 또 디탈화 시켜서 사통 장비도 좀 새롭게 디탈화 시킨 장비를 붙여서 요즘은 보병들이 직접 들고 다니지 않고 4분의 5톤 트럭에 적재를 내서 이동을 하고 마지막 진지 구축할 때만 내려서 다시 사격을 하고 또 차량에 싣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경량화가 지금 이루어져서 현재 군의 전력과 배치되고 있습니다. 작년 아덱스의 이 81mm 박격포도 신형 전술 차량에 싣고 쏘는 것도 그 위에서 직접 쏘기까지 하는 자주화 버전이 일단 개발이 돼서 공개는 됐어요. 아마 지금 군에서도 전력화에 관심이 꽤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잘하면은 저희 다음 세대에서는
80mm 박격포도 들고 다니지 않고 그냥 차에 계속 싣고 다니는 그런 무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한번. 정말로 그 사격 통제하는 그런 장치도 좀 바뀌어야 되겠군요. 좀 아니요, 전자화되고. 이제. 예. 옛날에는 박격포 쏠 때 이런 이상한 짝대기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그거 보고 방향 잡아가지고 뭐 이렇게 설치하라고 하면 막 그랬거든요. 아 지금도 그 훈련 그죠? 디지털화가 돼서 그 훈련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하는데. 왜냐면 디지털로 못 쏠 때를 대비해야 되고 훈련을 하고. 심지어 K9도 일단 그 훈련은 다 해요. 겨냥틀 가지고. 예. 그 지금은 사실은 첨단화되고 전자화되면서 그 또 하나 저희가 대비해야 되는 건 전자전을 대비해야 되거든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전파 교란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자파를 통해서 실제 전자장비를 다 무력화시키면 지금의 자주포라든지 첨단 장비들이 전부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럴 때 포병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대체 수단이고요. 그래서 이제 광학식으로 수동식으로 하는 겨능대, 겨냥틀 그런 걸 통해서 실제 방열을 하고 이렇게 방향을 정렬한다는 건데 방열을 하고 사격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저희가 마지막 남아있는 그 포병의 보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련은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무기는 비싸지는데 훈련은 줄어들지가 않는 4.2인치 박격포 경우에는 이제 부대에서 운영하는 직접 보병 부대를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입니다. 근데 이제 사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산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120mm 자주 박격포가 S&T 다이나믹스에서 개발이 되어서 이제 양산 중에 있고요. 120mm 자주 박격포 같은 경우는 K200 장갑차에 장착이 되어서 이제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주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탄도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디지털화되어 있고 탄약 장전도 자동으로 되는 신형 박격포를 현재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뭐 앞으로 계속 이러한 무기 사람이 들고 움직이거나 아니 이런 부분은 좀 더 자동화되어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종 센서와 레이더를 활용한 첨단 기술이 주요 무기 체계를 빠르게 발전시켰죠. 총과 포의 경우는 이런 첨단 기술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대 모든 포들은 전자장비를 활용해서 그 타격 능력을 좀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자주포 같은 경우는 그 실제 발사되는 탄의 속도를 측정하는 레이더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MVR이라는 머지 벨러시티 레이더를 달게 되는데 그 탄의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사거리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사격을 하게 되면 포신을 오래 사격하게 되면 점점 그 포구 속도가 떨어지면서 사거리가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레이더로 측정을 해서 실제 줄어드는 사거리물을 다시 이렇게 고각을 조정하면서 보정하는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 그 명중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전차 같은 경우는 포구 끝에 포신 끝에 그 포신의 그 포구가 지향하는 방향을 측정하는 전자장비를 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는 우리가 포를 보고 있으면 일직선을 보인 것 같지만 끝이 미세하게 쳐져 있거든요. 이 미세하게 쳐져 있는 그 양을 그 실제 측정하고 거기서 좀 더 발전해서 전차 같은 경우 주행을 하면서 사격을 하게 되면 포신 끝이 이렇게 떨리게 됩니다. 이 떨리는 이 끝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까지 보정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기관총의 성능을 그 극대화시키는 원격 사격 통제 장치 같은 경우는 그 주간 카메라, 그다음 야간 카메라,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통해서 사거리에 맞춰서 탄도를 보정하고 레이더까지 달아서 실제로 안 보이는 이제 악천후 환경에서도 기관총을 소격 사격하는 안개 같은 환경에서 실제 시계가 뭐 100m도 안 나는 상황에서 이제 적이 이렇게 그 조용히 또 접근하게 되면 그때 레이더를 켜서 실제 그 적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위협 사격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총기의 경우에는 총기 자체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활용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손잡이가 총기를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없도록 좌수자와 우수자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총기를 설계를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야간에도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주야 조준 장치를 현재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탄도 계산 기능까지도 조준경에 현재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탄피 자체가 동으로 현재 제작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탄이 더 무거워지고 이런 무거워지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는 무탄피 개념도 현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소음기가 현재 소리를 줄이는 것 때문에 사격을 할 때 소리가 크게 퍼지지 않도록 소음 기능을 현재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난 20년 사이에 정말 늘어난 게 어떤 탄의 사거리를 늘리는 어떤 탄 자체에 대한 연구죠. 예를 들자면은 탄의 사거리를 늘리는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 탄두의 형상이에요. 얼마나 공기역학적으로 멀리 나갈 수 있게 하냐. 21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컴퓨터로 유체역학 뭐 이런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정밀 가공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총알의 디자인만 바꿔도 이게 굉장히 멀리 날아가는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탄도 계산 이런 거가 이게 컴퓨터로 이제 탄도 계산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미국분야 주요국 저격수들의 필수품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으로 표적까지의 거리가 얼마고 그 다음에 뭐 바람이 얼마고 뭐 총알 무게는 어떻고 총알 종류 이런 데이터를 쫙 입력을 하면은 조준경을 어떻게 해서 맞추고 각도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솔루션을 다 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저격의 명중률과 사거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3점 몇 킬로미터 저격이 성공을 했어요 지금. 총알이 아니라 미사일 아닌가요? 3km. 근데 총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총이 갖고 있는 어떤 잠재 능력을 예전보다 상상이 힘들 정도로 뽑아내고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뭐 조준경 같은 경우도 1980년대 후반에 미국이 이거 정말 좋은 거야. 굉장히 멀리 볼 수 있어. 그러고 했던 조준경이 10배율이거든요. 10배. 지금은 30배짜리가 드글드글 굴러다닙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제가 본 거 중에 배율 제일 큰 건 80배까지 왔어요. 그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벌써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수준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SF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이거 좀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빼놓을 수 없는 게 광선총, 레이저총 이런 거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드론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드론이 날아오는 거를 방어해야 될 그런 소요가 많이 생겼는데 드론이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싸거든요, 가격이. 뭐 드론 뭐 정말 싼 건 뭐 10만 원짜리 드론도 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드론이 하늘에서 날아오는 걸 막기 위해서 예전에 방공망에서 사용하던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막는다라고 하면 미사일 한 방의 가격이 뭐 5천만 원, 1억 원 뭐 이렇게 하는데 10만 원짜리 드론 하나 잡자고 1억 원짜리 미사일 날린다는 게 이거 수지가 안 맞는 일이거니와 계속 저쪽에서 물량 공세로 드론을 계속 보내오면 결국 우리는 미사일 다 떨어질 텐데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레이저 무기를 이용하면 레이저 무기는 실탄이라는 게 아니라 강한 빛을 이용을 해가지고 적을 잡는 거니까 발당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게 갈 수 있거든요. 최근에는 뭐 드론 정도 잡는 정도의 레이저 무기면 한 발 쏘는 가격이 수천 원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와서 지금 뭐 곧 실전 배치가 되는 무기가 국내에서도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까 앞으로는 이런 무기도 점점 더 대중화돼서 많이 퍼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사실 그러한 생각에 굉장히 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레이저를 쏠 수 있을 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휴대할 수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발전소를 등에 짊어지고 다니면 레이저 총을 쏠 수 있을 건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총기 한 3kg 정도 되는 총에 그러한 고출력을 내는 에너지를 저장하시기가 지금 현재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고정식 포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방어 무기로 충분히 효과가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미국, 영국, 뭐 저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많은 전 세계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 휴대용 레이저 발사 장치도 연구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모 업체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수준이 카메라라든지 이런 장비를 잠깐 멈추게 하거나 동작을 고장을 내는 수준, 그 정도 수준이고. 여름철에 모기 같은 거 날아오면 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 풍선 정도는 충분히 터뜨립니다. 네. 좀 덧붙이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시험 배치를 앞두는 레이저 장비가 한 세트 한 150억 정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싼 게 아닙니다. 그리고 크기도 작은 컨테이너 하나 정도? 그 한마디로 이게 고정 배치도 사실 그렇게 막 대량으로 하기는 조금 약간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라 아직까지는 조금 더 어떤 그 연구 개발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봐요. 전력 소모량도 만만치가 않고. 자, 무기의 근본인 총과 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꾸준히 우리 방산 수출을 이끌어온 효자 아이템인데 올해 수출 현황과 전망 어떻습니까? 당분간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수출은 아마 탄력을 계속 받을 것 같습니다. 우러 전쟁을 통해 갖고 뭐 반사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만큼 저희 그 국내 방산업체들이 많이 준비하고 많이 노력했던 결과의 산실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K9 후속, K2 전차의 후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9 같은 경우도 아까 그 편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거리 월등히 증대시킨 그 자주포 포신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전차포 같은 경우도 기존의 관통력을 한 50% 이상 증대시킨 그 전차포를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또 105mm 그 곡사포를 기동형으로 개발한 거, 그다음 81mm 박격포를 또 기동형으로 개발한 것도 수출용으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최근에 루마니아도 K9을 수입하겠다 하면서 이제 진짜 그야말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 팔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몇 년 전에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리포팅을 하면서 막 전 세계 마켓 쉐어가 막 40몇 %였었거든요. 근데 자주포 분야만 해서 절반을,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는 건 엄청난 성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세라는 게 말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누구나 다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보편적인 장비를 쓰고 싶어하는 부분들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루마니아뿐만 아니고 그 주변 국가들의 영향까지 많이 받아서 점점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 입장에서도 그 정도 수량의 전차를 그 정도 예산으로 도입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 성능의 전차를. 인도 같은 경우도 K9 추가 도입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뭐 베트남 또 이제 K9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이고, K9은 이미 좀 어쨌든 여러 나라의 수출이 좀 더 확실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저기 영국이었던가 K9 도입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결국은 도입 안 하는 쪽으로 네네 결론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서 실패한 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볼 만한 점은 없을까요? 뭐 일단 이거는 영국이 어떤 요구하는 요구 사항들이 K9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K9도 확실히 자주 어떤 성능 개량을 꾸준히 해야 된다는 교훈을 남기기도 한 게, 이 영국이 도입한 RCH 155가 뭐 K9하고 비교했을 때 동등한 점도 있지만 더 우수한 점도 있고 그래요. 특히 자동화라는 면에서는 현재 K9 A2보다는 K9 A3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거든요. 즉 K9도 앞으로 정말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에는 더 그만큼 개량을 더해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 사실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경주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T 모티브의 경우에는 사실은 1990년대부터 해외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국가와 계약을 할 때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못하는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분명히 현재 상황에서 점점 저희 총기가 과거보다 점점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러한 수출 추세를 이어받아서 더 좋은 총기 만들어서 뭐 앞으로 더 많은 더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도록 그렇게 저희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총과 포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 드론 무인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밀톡이었습니다. 총기를 저희가 잘 보면 공학적으로 보면 팀장님,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거 생겼습니다. 네. 팀장님, 이 연구용으로 네. 예를 들면 북한 총이나 중국 총이나 러시아 총 이런 것도 갖다가 한번 쏴 보시고 이렇게 분해해 보시고 하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해외 그런 부분은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유사하게 그렇게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적성국 총기를 저희가 직접 뭐 그 해당 국가 총기를 저희가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살 수 없고요. 혹은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민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총기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 테스트를 해보기도 합니다.